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간디 아슈람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히말라야 입문강좌의 간추린 인도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포이 항쟁과 인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19세기 중반의 인도로 떠나보려 합니다. 세포이 항쟁은 영국 군대에 속해 있던 인도인 용병들의 반란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해석부터 인도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포이 항쟁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세포이란 용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 세포이의 그 모습의 변천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이 항쟁,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1857년의 항쟁 또는 인도 항쟁이라고 불리는 그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실은 반란, 봉기, 독립전쟁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이 항쟁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포이 항쟁이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서 설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병들의 반란 이외에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배경과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항쟁의 배경과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그 다음에 전개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항쟁의 그 진앙지, 중심 지역들은 어디였는지, 중심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그러한 것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러한 그 인도인 용병들의 반란에 맞서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벌인 이 진압과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그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실패로 끝난 이 항쟁이 갖는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이는 페르시아어 스테파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스테파히는 군사, 병사 이러한 말이라고 하네요. 무갈 제국 시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바로 이제 이 무갈 제국 시기에 세포이 병사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어깨 뒤로 큰 총을 장총, 머스킷 총으로 무장한 보병을 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서양 열강들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 남인도에 여러 이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그리고 그 전쟁을 까르나틱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에는 영국, 프랑스, 마라타, 마이소르 이러한 세력들이 사실은 각축을 벌였었거든요. 여기에서 그 인도 내에서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병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 세포이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그 세포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용병이다라고 제일 잘 알고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것이 이제 오늘 세포이 항쟁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이라고 한다면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복무를 하는 용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개 이 세포이들의 수는 그 영국군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지휘관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대개 다 하급 관리, 하급 군인, 이제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바로 역사 속에 드러난 세포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무갈 제국의 세포이 병사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스킷 장총을 이제 어깨에 짊어진 아까의 병사와 굉장히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세포이들은 사실은 이제 이 마드라스, 지금은 쨘나이라고 하는 그 남인도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복무를 했던 세포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포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왼쪽 그림처럼 머스킷총을 저렇게 머스킷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딸와르라고 하는 저렇게 길고 휘어진 칼을 소지한 그러한 모습이 아주 굉장히 특징적이고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아마도 세포이 항쟁이 벌어졌던 전후로다가 찍힌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이 항쟁이 1857년 항쟁 또는 인도 항쟁으로도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포이 항쟁을 검색해 보시면 위와 같은 용어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있은 후에 영국의 역사가들이 이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바로 뮤티니였습니다. 이 세포이 반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포이 뮤티니는 이제 군대 내 반란을 얘기를 하지요. 이는 영국이 1857년에 이 항쟁을 단순한 군대 내의 반란으로 이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지요. 봉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명칭은 1856년, 그 다음에 7년, 우리가 이제 세포이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수많은 반영 항쟁이 사실은 각각이 다 이제 단편적이었고 또 조직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발적인 사건들의 집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긴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으로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인도 쪽의 민족주의자들이 대개 인도 민족주의 형성 우리가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구지배층 사이에서는 이제 반외세적인 이제 그러한 기운이랑 그 다음에 민족적 정서가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힌두 구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각각의 명칭은 이 세포이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매우 폭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특정한 시각을 대변하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쟁, 리볼트, 리벨리온,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 반란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란이라고 한다면 뮤티니하고 이제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항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또 이제 강조해서 쓴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 중에 제가 항쟁, 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중복해서 쓸 텐데요. 반란이라고 하는 의미는 뮤티니가 아닌 리볼트, 리벨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대뿐 아니라 사실은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세포의 항쟁이 전개가 되고 확산이 되는 가운데서는 군인들뿐만이 아닌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계층의 반영 정서가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 용어로 리볼트, 리벨리온을 이제 그 학자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항쟁의 개요를 살펴본다면 1857년 인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중의 반란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군인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민중, 대중의 반란이라고 한 의미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 것이지요. 동인도 회사 군대, 특히나 벵갈 군대에 속해 있던 이 세포이들이 시작을 했지만 곧 이 세포이들이 시작했던 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지고 또 참여하는 계층의 폭 자체도 아주 넓어져 가지고 군인 이외에도 수백만의 농민, 수공업자, 무역업자, 군인, 일용직 노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해가지고 1년 이상 지속시켰던 항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7년의 인도 항쟁, 세포이 항쟁은 이 세포이하고만 연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러한 이유, 원인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항쟁의 배경 중에서 이제 가장 으뜸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 이전 시기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식민 통치에 대한 민중들의 불안과 불만, 특히나 이 경제적 숙탈로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고용의 지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항쟁을 이루는 수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7년의 항쟁은 다양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복합적인 이유로 일으켰지만 넓은 의미의 원인은 이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사실은 기층민들의 불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수탈, 그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경제 수탈은 인도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지세 부담으로 토지를 잃은 자작농과 자민다르들, 또 과도한 수치와 잦은 기근으로 끝까지 몰린 이 소작농부와 소규모 농민들, 또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생계수단을 잃은 수공업자와 상인들, 이 모두가 사실은 동인도 회사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세력이었고, 이들은 사실은 어떤 기회만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폭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항쟁의 적절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국 지배하의 행정, 입법 등도 인도의 전통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고 경찰, 학국관리, 법원 등 이 하위 행정 단위에 만연한 부패나 타락도 사실은 일반 대중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이 과거의 지배계층, 이제 귀족이나 왕족을 말을 하는데 그들대로 이 자신들의 군주국이 영국에 합병되면서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 지배계층의 후원을 받던 예술인, 종교인,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이러한 사람들 더불어 이제 함께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졌던 것이지요. 오른쪽의 이 그림은 사실은 이 항쟁 바로 이전에 발생했었던 이 부족민의 반란을 산탈이라고 불리는 이 부족민의 반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늘날 자르칸드,
이 동부 인도 지역에 이제 거주하던 산탈 부족이 영국의 식민 지배와 자민다리라고 하는 체계, 그리고 그것에 이제 항거해서 1855년에서 6년 이제 일으킨 반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부족민이라고 한다면 되게 지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이제 고유한 문화, 종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식민 통치 시기에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 인구가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외부인이 유입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에 기반한 어떤 전통적 사회 질서가 이제 훼손되고 또 영국의 행정과 법이 지배하면서 부족장의 권력이 약화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되면서 지주한테 자신들의 땅을 뺏기는, 토지를 뺏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영국 통치 시기에 제정된 삼림법으로 자신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소유하진 않았지만 점유해오고 있던 이 숲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 외부인들, 외국인들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고 자립성을 보존하고자 이제 무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부족민들의 반란. 근데 부족민들뿐만 아니라 농민, 봉기라든지 이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기 전 시대가 굉장히 이제 흉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항쟁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영토를 이 세포의 항쟁 발발 전 바로 직전과 그 다음에 한 20년 전 이제 두 개의 그 지도를 통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얼마만큼 이 세포의 항쟁 전에 이제 인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정복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바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인도 북서부 지역의 펀잡 지역. 이 바로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크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획득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지역, 오우두 혹은 아와드라고 알려진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바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856년에 이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이 인도 지역의 이제 총독은 달하우지였거든요. 이 달하우지 총독이 1856년에 이 아와드 나왑의 이제 실정, 정치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딸록다르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역 통치자들이 그 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구실 좋은 목적으로다가 이제 아와드를 합병하게 되는데요. 이 아와드가 합병되면서 사실은 동인도 회사 군대의 주축을 특히나 벵갈 군대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던 이 아와드 출신 세포이들이 굉장한 이제 반감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와드 출신 세포이가 이 벵갈 군대 내에서 7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아와드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인도인들한테는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인식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어떤 지역적 애국심, 자신의 이제 조국에 대한 이제 그러한 애국심 자체는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국가가 이 외국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이 아와드가 합병이 되면서 이 세포이들의 주머니 자체가 이 재정 상태 자체가 이제 열악해지게 되거든요. 합병 이후에 이 세포이의 가족들은 아와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래 이 다라우지 총독이 아와드를 합병한 것은 아와드 나왑이 너무나 이제 정치를 못하고 또 북인도 지방의 관리이자 당시 이 아와드 지역의 지역 통치자였던 딸록다르들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압제를 당하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아와드를 병합했지만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반기지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또 사실상 합병 이후에 훨씬 더 무거운 지세, 세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인도인들, 세포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영토 이렇게 확장되는 것만 봐도 사실은 1857년 세포이 항쟁 이전에 세포이들이 특히나 벵갈 군대의 세포이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갖고 있었던 반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856년 아와드 합병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대, 특히나 벵갈 군대의 이 주 구성원이었던 이 아와드 출신 세포이들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이 합병 이후에 진행된 지역 통치자들, 딸록다르와 그 다음에 대지주들, 자민다르들의 이 토지도 같이 몰수하면서 사실상 구지배 세력들로부터도 반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와드뿐만 아니라 이 인도 여타 다른 군주국들을 합병하거나 종속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난 반발이기도 했었죠. 또 영국이 시행했던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이 인도인들의 이 반발은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특히나 사티 관습의 폐지, 과부 재혼의 법적 허용, 여자아이들에게 이 서구식 교육의 문호를 개방한 것 등의 인도주의적 정책이 보수 세력들한테는 아주 부적절한 간섭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이제 가장 그 인도인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기독교 선교 활동과 개종에 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펼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 선교 활동을 펼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인도의 종교의 그 뿌리를 흔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인들을 개종시키려 했고 공개적으로 힌두교와 이슬람을 맹렬하고 무례하게 이제 공격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던 관습과 전통을 이제 대놓고 비하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활동에 있어서 이 경찰의 보호와 비호를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이 다른 인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위협에 살아있는 증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1850년에 이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개종을 해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장애물마저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 개종에 관한 부담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이 전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이 영국 관리라든지 아니면 장교들은 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 학교,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그 항쟁의 배경,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포이 항쟁의 배경, 특히나 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배로 인한, 그다음에 경제적 착취나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사회 경제적 그 구조적인 문제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좀 더 이 세포이 항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이 세포이들의 중심을 둬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857년 항쟁은 이 동인도에서 세포이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까지 이 세포이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영토를 확장하는데 제일 큰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헌신도 하지만 그에 대한 혜택도 받았던 이제 그러한 인물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제 반항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렇게 제시되어 있는 한 4가지 정도를 따져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 당시 이제 인도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라든지 카스트 규율을 지키는 것에 완전히 이제 엄격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 군대 내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이들이 군대 내에서 어떤 카스트나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 특정한 종교적인 믿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 뭐 터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턱수염을 기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 세포이들이 이제 속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1856년에는 이 새로 채용되는 세포이들은 동인도 회사가 필요할 때 해외 근무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다룬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당시 힌두들의 종교적 믿음에 의하면 바다를 건너 여행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카스트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니 이건 역시나 이 세포이들의 마음 속으로 이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이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국 병사들과의 차별의 문제였어요. 특히나 처우라든지 진급에 있어서 이 영국군과 이 인도인, 특히나 이 세포이들 간의 차별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포이가 영국 병사만큼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도 그는 훨씬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숙소나 식량 이제 이런 것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이 탄약통 문제가 이제 또 여기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857년에 이 군대 내에 엔필드 소총이 도입이 됩니다. 엔필드 패턴 1853 라이플드 머스킷이라고 하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 총이 새롭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탄약통이 이제 문제였어요. 이 아랫부분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것이 이제 지금 탄약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탄약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탄약통은 기름을 먹인 종이로 이렇게 감싸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탄약을 총에 장전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저렇게 두 번째 사진처럼 이 탄약통의 여기 이 부분을 입으로 저렇게 뜯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 이제 발라진 기름이 소기름이냐 돼지기름이냐 이제 이러한 소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힌두, 무슬림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이 세포이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름 먹인 이 탄약통 자체가 사실은 힌두로서는 소기름이면 안 되고 또 무슬림이면 돼지기름이면 안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러한 기름들을 입에 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이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세포이들이 사실은 이 영국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의 전부는 목적은 우리 모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한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세포이들 사이에서 떠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이 항쟁의 직접적 원인이죠. 세포이들의 반란은 1857년 5월 10일 델리에서 58km 떨어져 있는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메라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 북쪽의 펀자브로부터 남으로는 나르마다 강까지 동쪽에서는 비하르부터 서쪽으로는 라자스탄에 이르는 그러한 지역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 항쟁 직전에 사실은 항쟁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군인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림에서 보이는 좀 망갈 반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망갈 반데이는 제34 벵갈 토착 보병연대 소속 세포이였다고 합니다. 메라트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서벵갈 베라쿠프루에서 이 망갈 반데이가 바로 죽게 되지요. 젊은 병사였던 망갈 반데이는 1857년 3월 29일에 단독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 탄약통에 그 기름 칠해진 그 종이를 뜯어서 탄약을 넣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한 명령 불복종을 했다가 상급 장교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망갈반데이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망갈반데이 말고도 이 세포이들 사이에 불만이라든지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그 세포이들은 메라트를 출발해서 델리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델리의 시민들과 세포이가 합류해서 쉽게 델리를 점령하게 되지요. 인도 역사상 여러 차례가 수도가 되었고 또 특히나 그 무갈 제국 시기 그 5대 황제였던 이 샤자한이 사실은 샤자하나바드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쵸? 계속 수도로 기등해왔던 이 델리를 점령한 세포이들은 나이가 많은 이 무갈 황제를 옹립해서 무갈 제국의 부활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무갈 황제 바하두르 샤 2세, 바하두르 샤 자파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무갈 재건이 선언이 되었죠. 바하두르 샤 2세를 옹립한 세포이들이 힌두와 무슬림은 단합해서 영국을 몰아내자라고 이제 호소하면서 이 항쟁의 물결이 북인도 곳곳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델리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이 반란이라고 하는 기운은 벵갈 군대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벵갈 군대는 모두 반란에 가담했고 반란의 물결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아와드, 로힐칸드, 도압지방, 분텔칸드, 중부인도, 비하르, 동부 펀잡은 모두 영국 통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방군주 중 많은 경우에 지배자들은 영국의 충성을 유지했지만 그 밑에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반란 직전에 이제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도르하고 관리오르입니다. 인도르 군대의 많은 병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 세포이에 가담을 했는데 지배자는 계속해서 이제 영국 편을 들었지요. 이와 비슷하게 관리오르 군대 중에 2만 명 이상이 사실은 반란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관리오르의 수장은 영국 편을 들지요. 그리고 이 라자스탄과 마하라슈트라의 작은 지방의 수장들은 영국의 적대적이었던 민중들의 지지로 이제 반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라바드하고 벵갈에서는 지역적인 폭동도 발생하는 등 사실은 이 반란의 기운이라는 게 거의 인도 전역에 이제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확산의 기운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란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과 발맞춰서 폭넓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이 반란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세포이들이 영국 지배자들을 무찌르고 나면 그 뒤를 이제 일반 대중들이 창과 도끼, 활과 화살, 막대기 같은 것들을 들고 뒤를 따르게 되었지요. 많은 곳에서 민중들은 이 세포이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전에 먼저 봉기를 했고 심지어 세포이 부대가 없는 것에서도 이러한 반란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이러한 지역에서 농민, 수공업자, 소상인, 일용노동자, 자민다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농민과 자민다르는 그들을 토지에서 몰아냈던 대금업자, 새로운 자민다르들, 이들이 이제 그 영국의 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전투를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전투에서 일반인들이 이 세포이들의 수를 훨씬 더 능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이가 아닌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 반란에 가담했던 세력은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봉건 세력과 지주, 그치요? 그 다음에 농민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봉건 세력, 봉건 지배계층, 그렇죠? 봉건 왕족 혹은 귀족,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소유했었던 지주, 그 다음에 농민계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봉건 왕족과 귀족은 사실은 이 다라우지 총독이 실행했었던 이 실권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래서 합병과 종속을 일삼았던 그러한 정책에 크게 반발했었고 또 1856년에 이 아와드 합병이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달하우지의 실권 원칙에 입각해서 영국에 합병되거나 종속된 이제 그러한 그 소국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이 두 번째 세력인 지주들은 이 아와드 합병과 함께 시행된 이 약식 지대세로 인해 가지고 지대제로 인해서
달록달의 권한을 대폭 빼앗겼고 또 이 아와드 지역의 대지주들은 절반가량의 부동산을 몰수당하고 요새를 빼앗기고 무장 해제까지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반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농민들 역시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계속 세제는 개혁된다고 하는데 세제 부담은 이제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소작농뿐 아니라 자작농에게도 부담을 주고 타격을 미치는, 그래서 이들을 반란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짜파띠와 붉은 연꽃이었습니다. 이 반란이 잘 조직된 음모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짜파띠와 붉은 연꽃의 유통과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이 힌두교의 수행자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수피 수행자들에 의해서 반란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이들은 이 반란 자체가 어떻게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짜파티 속에 감춰진 어떤 그 종이라든지 그러한 증거들이 발견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이제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쟁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지역들, 그 다음에 계층적으로도 단지 군인이 아닌, 군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농민부터 시작해서 대지주에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이전 시대의 지배 계층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폭넓은 계층을 이 반란의 지지자 혹은 반란의 주도자로 사실은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857년 이 반란, 이 항쟁의 중심지는 델리, 깐푸르, 잔시, 러크나우, 비하르 이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델리에서는 명목상 이 상징적 지휘권은 바하두르 샤 2세 황제한테 있었지만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델리 근처 바레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대를 이끌고 내려온 이 박칸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솔했던 군사회의였죠. 여기서 이제 결정된 모든 결정 사항이 이제 각 지역의 반란군한테 전달되는 그러한 체계를 지녔습니다. 깐푸르의 나나사입은 이 마지막 페슈와인 바지라오 2세의 양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바지라오 2세한테 주던 연금을 양자기 때문에 나나사입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뿌나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깐푸르에 나나사입은 혼자 살아라 라고 이제 강제를 해가지고 이 나나사입의 이 불만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도 이 1857년 이 항쟁에서 그 위대한 여성 인물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같이 이제 잔시의 라니 락슈미 바이를 뽑을 텐데요. 잔시의 왕후 라니지요. 왕후 이 락슈미 바이는 사실은 이 자신의 양자가 죽은 남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제 잇기를 바랬지만 영국은 잔시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이 후계자 입양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게 되지요. 그리고 잔시를 무력으로 이제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 잔시의 라니인 이 왕후 락슈미 바이를 반란군의 대열에 가담하도록 사실은 떠민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되지요. 러크나우에서 반란을 주도한 인물은 이 아와드 나왑의 왕후였던 베감 하즈라트 마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인 이 비르지스 카드르를 아와드의 나왑으로 선포하면서
이 러크나우의 세포이들, 또 아와드의 자민다르, 농민, 이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대한 총공격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하르 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을의 근처에 살던 이 깐와르싱은 원래는 이제 몰락한 자민다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하르의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사실은 여든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반란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 항쟁의 중심지, 태풍의 눈으로 불렸던 지역들의 각각의 지도자들 기억을 하십시오. 깐푸르의 나나사힙, 잔시의 라니, 락슈미바이, 러크나우의 이 왕후 하즈럿 마할, 그 다음에 비하르의 노익장을 과시했던 이 깐와르싱까지 이들이 바로 항쟁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세포이 항쟁의 태풍의 눈이었던 이 중심 지역들을 지도로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시는, 그쵸? 잠깐만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메라트가 되겠고요. 메라트. 그 다음에 델리. 그 다음에 여기가 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깐푸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지역들이 사실은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세포이 항쟁의 중심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메라트에서 시작해서 델리로 진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타 지역들에게까지 이 반란의 기운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점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포이 항쟁의 중심지였던 지역들 가운데 깐푸르와 잔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깐푸르 세포이들은 초기에는 영국에 충성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깐푸르의 토착군대를 이끌던 휴 휠러 장군에 대한 이 세포이들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인데요. 이 휴 휠러라고 하는 장군은 현지어를 알고 이 현지 관습을 존중했고 또 인도 여성과 결혼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깐푸르의 세포이들은 계속해서 나한테 충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이 깐푸르의 병사들을 러크나우를 지원하는 데 이제 보내고 자신은 영국인들, 유럽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참호를 건설하는 데 이제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깐푸르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옆 지역들에서 이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휴 휠러 장군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 참호를 짓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영국 장교가 이제 인도 경비병을 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루머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영국 장교가 다음날 무죄로 그냥 석방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사건으로 이제 인도 세포이들의 어떤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제 그러한 국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나나사힙,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예, 나나사힙입니다. 그래서 페슈와였던 이 바지라우 2세의 양자고, 그렇죠? 근데 이 나나사힙은 와가지고 이 깐푸르에서 와서 이 휴 휠러한테 내가 다음날 당신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나사힙의 군대가 이제 영국의 참호를 공격을 하게 되지요. 영국군은 물과 식량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궐을 했었다라고 해서 한 3주간을 이제 버텼다고 하는데 이 나나사힙이 이 여성 유럽 죄수를 이제 한 명 보내가지고 너네가 항복을 하면 우리가 이 겐지스강가 유역에 있는
사띠쪼라 가트라고 하는 곳에 배를 마련할 테니 이거를 타고 이제 알라하바드로 안전하게 떠나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이 휴 필러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 필러랑 그 참호안에 있는 영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논쟁도 벌인 끝에 필러가 이제 이 알라하바드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 이 겐지스 강물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아주 많이 말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가 이제 강에 떠가지고 진전하는데 엄청나게 그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배가 막 가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찰나에 세포이들이 영국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학살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띠쪼라 가트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러한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훗날 이 동인도에 사는 나나사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쵸?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짓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살인 혐의로 이제 그를 고발을 했지만 이제 그가 학살을 미리 계획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살아남은 영국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그 나나사입에 의해서 갇힌 곳이 이 마지막에 보이는 비비가르라고 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200명의 그 여성과 어린이들, 영국인들이지요. 영국인들이 이제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나사입은 이 여성들과 어린이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제 동인도회사하고 교섭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와중에 영국군은 대규모로 이 병사들을 이게 급파해가지고 깜푸르나 아니면 이제 관리우르, 러크나우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다시 이제 탈환하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이 나나사입은 비비가르에 수감된 여성과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7월 15일 날 영국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안에서만 계속 갇힌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당연히 무섭죠. 그렇죠? 자신들을 포로고 저렇게 밖으로 나오라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세포이들이 이 비브가르 외부에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내부에서 막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비명 소리, 그 다음에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세포이들은 여기에서 도저히 여성과 아이들 저런 소리를 듣고 죽일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서로 간에 이제 그러한 세포이의 행동은 너무나 비겁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 비비가르에 있는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성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서 지금 우리 사진에서 보이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곳이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한 깊이 한 15m의 우물에 그 사람들을 모두 던져버렸다고 해요. 이 비비가르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2명인가 3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이 비비가르 학살은 정말 영국인이 나중에 그 세포이들의 어떤 잔인무도함, 야만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일례로 아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잔시의 라니 락슈미바이는 저런 결연한 의지로 그 영국군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크리슈나 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면 승리라는 영광을 누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으면 반드시 영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저런 멋진 말을 남기고 이제 영국군을 상대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이 이제 만만치가 않으니까 잔시에서 싸우다가 이 라니는 이제 관리오르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로 가가지고 영국군이 만만치가 않고 이 영국군을 상대하려면 관료로 성도 훨씬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성벽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 인도르 관료로는 어디였습니까? 이 지배자는 영국에 굉장히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 밑에 군인들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리오르의 지배자들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한 와중에 이 관리오르의 영국군이 들여닥쳤고 그래서 이 관리오르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아주 힘차게 싸우다가 이 잔시의 라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바라나시에서 태어났고 잔시의 왕으로 살다가 이제 관리오르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녀의 무덤은 관리오르에 있다고 합니다. 러크나우와 비하르, 세포이 항쟁의 또 다른 중심 지역들이지요. 거기에서 벌어졌던 이 반란군들의 활동, 이 왼쪽 윗사진은 러크나우의 반란군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쪽 사진은 비하르의 이 반란군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사진들 두 개는 각각이 이제 러크나우 쪽은 이 영국군이 이 러크나우를 탈환하면서 이제 폐허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찍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 비하르의 성의 모습이 이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사실은 반란군들이 아주 힘차게 활동하다가 영국군한테 이제 곧 제압당하고 다시 이제 그 지역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포이 항쟁은 메라트라고 하는 우tarpradesh 주의 그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곧바로 이제 델리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델리 지역이 반란군의 세력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 동인도 회사의 이 영국 군들은 델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한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이 반란 여러 항쟁들을 이제 각 지역에서 진압하는 것과 동시에 이 델리 지역을 탈환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게 되는데요. 이 탈환하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저렇게 델리 인근 유적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파괴가 되지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 까슈미르 게이트입니다. 까슈미르 게이트는 이 델리의 북쪽 문을 뜻해요. 샤자한이 새로운 수도 이 샤자하나바드를 건설할 때 지은 문으로 올드 델리에 지었지요. 이 까슈미르로 이어진 도로의 이 시작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바로 이 까슈미르 게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인들은 이 무갈 궁전과 귀족의 집이 있던 이 까슈미르 게이트 근처에 이제 이 주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포이 항쟁 당시에 델리를 점령했던 반란군이 이제 이 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포를 발사하면서 영국군의 접근을 막아냈었고, 그렇기에 이제 델리로 들어가는 관문, 이 까슈미르 게이트를 빨리 탈환하는 게 영국군으로서는 이제 급선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잔따르 만따르라고 해가지고 18세기 초 이 라자스탄의 사바이 자이싱이라고 하는 자이싱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세운 천문 관측 천문대지요. 그렇죠? 그 인도 각 지역에서 한 5군데를 설립을 했는데 뉴델리 잔따르 만따르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잔따르 만따르 역시나 이 영국군의 진압, 그 다음에 반란군과 영국군의 대결로 저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파괴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다른 건축물로는 이제 유적지로는 이제 힌두 라오의 집과 그 다음에 델리 은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힌두 라오는 마라타 귀족으로, 그렇죠? 이 관료르 돌라드라우 신디아라고 하는 지배자의 처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이 항쟁이 발발하자 이제 델리로 왔고, 사실 이제 그의 집이 이제 영국 인사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친교로 인해 가지고 세포이들의 이제 공격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후에 이 힌두 라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정부 병원이 이제 건립되어 가지고
현재 인도이라든지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힌두라우 호스피털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델리 은행이고, 델리 은행 역시나 이 폭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포,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델리를 이제 함락하고 있었던 이 세포이드를 상대로 벌인 이 영국군들의 계속 그 탈환 시도 끝에 이제 생겨난 이러한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많은 건축물들의 그런 훼손, 희생, 이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양측 영국군과 그 다음에 세포이들의 어떤 죽음과 부상을 뒤로 하고서 델리가 탈환이 됩니다. 캐닝 총독대의 일이죠. 1857년 9월, 5월에 이제 델리가 이 반란군의 순하기에 들어가고 이제 9월에, 그래서 9월 사실은 한 20여일간 굉장한 그 전투가 계속해서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바하두르샤 2세 황제는 지금 저렇게 그림에서 보신 곳이 바로 이제 후마윤 묘인데요. 이 후마윤 묘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친척이었던 미르자 일하이 박시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영국 그 장교인 윌리엄 허드슨한테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바하두르샤 2세 황제와 같이 있었던 그의 아들들은 모두 이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불명예스럽게 머리가 잘린 채 그 큰 게이트, 쿠니 게이트라고 하는 쿠니 다르바자라고 하는 그런 성문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저렇게 황제가 체포가 되는 곳으로 이제 항쟁이 진압이 됩니다. 델리를 탈환하고 이 후마윤 묘에 숨어있던 황제를 체포하면서 이제 항쟁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무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샤 2세는 반란 재판의 주요 피고인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지요. 붉은 성에서 41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황제는 4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군대 반란을 돕고 교사한 죄, 영국 정부에 대항하는 전쟁을 후원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운 죄, 힌두스탄의 주권을 주장한 죄, 그리스도교인의 살인을 부추긴 죄, 이렇게 4가지의 혐의를 이 황제는 모두 이제 부인을 하고 자신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이들이 자신 몰래 이제 자신의 그 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자신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항복으로 사형받는 것은 면하고 이제 버마로 추방이 됩니다. 버마의 랑곤으로 이제 떠나면서 아내 지낫 마하라고 나머지 이제 2 아들은 총살당해서 죽었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버마로 떠나게 되지요. 낯선 땅에서 1862년 이 87세의 나이로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굉장히 불운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무갈 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무갈 제국은 완전히 절멸하게 됩니다. 이 바하두르샤 자파르는 원래는 이제 독실한 수피 신자였고요. 또 이 시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르두로 시를 굉장히 많이 썼던 시인의 이제 말로는 사실은 이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외국으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지니고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델리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에 대한 재판까지 끝낸 영국은 1859년 초 5월까지 이제 항쟁 지역 전부를 이제 탈환하게 됩니다. 이 반란의 다른 지도자들 역시나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계속했지만 영국의 강력한 공격에
대항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858년 봄에 이제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사령관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5천 병력을 이끌고 러크나우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드하고 로일칸드 이제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산발적으로 게릴라전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었지만 1858년 5월이 되면 영국은 북인도의 대부분을 이제 되찾게 됩니다. 나나사힙은 깐풀에서 패배해서 그렇지만 항복은 거부하고 이제 네팔로 잠적을 해버렸고요. 이 나나사힙의 신복, 충복이었던 따띠아 또빼는 중부 인도의 그 숲으로 들어가서 계속 숨어서 게릴라 투쟁을 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잔시의 그 라니 왕후는 훨씬 더 이전이었던 이제 58년 6월 17일에 전장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59년까지 간왈싱, 그다음에 박득한, 그다음에 그 나나사힙의 동생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들을 이끌었던 이 아와드의 왕후 이러한 사람들도 다 이제 죽거나 잠적하거나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1859년, 그러니까는 세포이 항쟁이 1857년 5월에 이제 발발했는데 사실은 그 세포이 항쟁 그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857년 5월에 발발해서 1859년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영국인들의 속을 썩였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 지도로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가장 그 짙은 남색 혹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반란이 실제로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르, 구알리오르처럼 군주는 지배자는 영국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이제 군인들은 이제 반란군의 대열에 합류했던 이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옅은 파란색, 그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바로 영국을 지원한 인도의 군주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갈색으로 칠해진 이러한 부분들은 반란의 영향을 받은 영국 영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까 그 우리 유피 지역, 깐푸르, 러크나우, 관리오르, ഝ안시 다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영국을 지원한 군주국만큼이나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연두 색깔 중립적인, 그래서 그 어느 세력에도 이제 가담하지 않은, 영국도 도와주지 않고 반란군한테도 이제 길을 터주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이렇게 옅은 병아리색으로 이제 칠해진, 그렇죠? 이런 색깔 아주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바로 그 동인도에서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쟁의 그 진압, 영국이 이렇게 작은 지역들에서 벌어진 항쟁을 진압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 지도로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항쟁의 진압의 끝은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포이들과 그 다음에 그냥 인도의 민간인들에 대한 처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영국군의 항쟁지역 정복 이후에 이 반란군과 인도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처형이 이제 자행이 됩니다. 특히 깐부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영국 여성과 어린이들이 살해된 그 비비가르 학살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영국 신문, 그 다음에 무슨 뭐 영국 언론, 저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러한 반란을 일으킨 자들, 반란의 주동자들, 그 다음에 그거를 지지했던,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목소리가 이제 영국 내에서, 그 다음에 영국 본토 내에서도 고조가 되었지요. 반란군은 이 왼쪽 위에서 보이는 이 그림처럼 총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교수형,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래 그림처럼 대포에 몸이 묶인 채 발사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슬림과 힌두에게 각각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또 이 공개 교수형 전에 죽은 자의 피로 물든 건물을 핥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잔인한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반란군이 영국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및 강간과 영국 군인의 살해에 대해서 이 분노한 영국 언론이 인도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면도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영국의 보복군대가 행한 이러한 처벌들이 사실상 그 인도 세포이가 영국의 군인과 민간인의 저지른 이러한 잔악한 행위에 견주어 보았을 때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란의 종식 이후에 보복 학살이 이렇게나 아주 광범위하게 자행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아까 델리로 들어오는 관문, 이 카슈미르 게이트 근처에 이렇게 반란 기념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1863년에 세워진 반란 기념비에는요, 1857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러니까는 영국군이 델리를 탈환하기 전까지 반란군과, 그러니까 세포이들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당했던 이 영국 병사 2163명의 이름을 저기에 다 이제 적어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로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세포이 항쟁 그 직후에 찍었던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최근에 찍은 그러한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인도 세포이에 대한 아주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비비가르 학살, 깜푸르의 비비가르 학살, 거기에서 이제 희생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추모하는 이제 기념비가 바로 왼쪽 이 1860년경에 이제 건립된 기념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존 테니엘이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이 영국 주간지 펀치라고 하는 잡지에 실은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이 정의라고 써 있죠. 정의의 여신이 인도 세포이들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도 세포이 항쟁이 영국 사람들의 눈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포이 항쟁, 1857년의 항쟁, 인도 항쟁의 결과로 모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이 인도에서 무역과 그다음에 영토 확장, 그다음에 경제 수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행했던 동인도 회사가 이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영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를 해산하고 이제 영국 국왕이 인도를 통치할 것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1876년 5월 1일에 이제 인도의 여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이 1877년 1월 1일 날 이 델리 다르바르에서 새 타이틀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영영인도 제국이 탄생되었죠. 그래서 17세기 초에 이제 인도에 세워졌던 이 컴퍼니 라즈라고 하는 것이
브리티시 라지로 바뀌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사실은 이 세포의 항쟁은 영국의 직접적인 통치, 그다음에 영국 영왕의 통치를 가져옴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통치 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58년에 공표된 이 인도 통치법에 의해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은 영국 왕이 갖게 되지요. 국왕의 권력은 내각의 인도 장관에 의해 행사되고 15명으로 구성된 인도위원회가 이제 보좌하게 됩니다. 인도 장관은 인도에 파견된 총독으로 하여금 인도를 통치하게 하고 총독 밑에는 4명의 고급 관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권이 총독과 집행위원회에 이제 위임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군대 조직의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세포이의 비율이 그렇게 많았다가 세포이한테 당했으니까 이제 인도 세포이의 비율을 확 낮추겠지요. 인도 세포이의 비율을 줄이고 영국 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에 브라흐만 혹은 상층 카스트 또는 무슬림으로 구성되었던 이 세포이는 이제는 무예를 숭상하는 부족들, 시크, 라즈푸트, 네팔 구르카, 이 사람들 얘기하니까는 그렇죠. 세포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세력들로 이 군대 조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은 1880년대까지 이제 재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철도, 운하,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철도하고 운하가 건설되고 전신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경험했을 때와 비슷한 이유겠지요. 그래서 식민 지배, 식민 통치, 경제적 수탈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러한 국가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의 도입이 아닌 하급 기술자하고 하급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에 이제 1차적인 목표를 둔 교육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만들기, 이제 오리엔탈리즘으로 대변되지요. 세포이 항쟁 이후에 영국은 자신의 여성들을 세포이에게 저항한 용감한 백인 여성 내지는 세포이의 야만적 요구에 희생당한 순수한 백인 여성 등으로 이제 그려내면서 이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정당성을 이 세포이의 남성답지 못함, 열등함, 미개함, 야만성 이러한 것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아까 우리 정의 여신을 봤지만 정의로운 영국 남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적 동양 대 남성적 서양, 그다음에 야만 대 무명이라고 하는 이제 구도로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아니면 출판이라든지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 만들기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빅토리아 여왕의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약속을 하게 되지요. 인도인의 권리와 제도 그리고 관습을 존중할 것이며 새로운 영토의 병합과 종교적 강요를 삼갈 것이다. 인종이나 종교의 구별 없이 자격 있는 인도인을 공직에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1857년 항쟁은 광대한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인도 전역에 미치거나 또는 인도 사회의 모든 집단과 계급을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식민 통치 혜택을 받았다고 알려진 벵갈, 번잡 등의 지역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고 남인도 역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세포이 중에서도 주로 벵갈군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마드라스나 봄베이 지역은 큰 소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번잡의 구르카, 시크, 그쵸?
이러한 군대는 오히려 영국 편에 서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두 번째로 각 항쟁의 중심 지역에서는 반란군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을 통합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도자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 영국인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란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쟁의 한계 중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인도 군주국의 지배자들과 이 거대 자민다르들은 반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영국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자, 무역업자들과 같이 이 영국의 통치 시기에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도 역시나 이제 영국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어떤 근대식 교육을,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받은 그런 인도인들 역시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들은 이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오히려 구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봉건 세력이라고 이제 매도하고 미신적이고 후진적인 반란군은 인도를 근대화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항쟁의 한계로서 이 인도 항쟁, 세포이 항쟁은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이 항쟁, 1857년의 항쟁, 인도 항쟁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세포이 항쟁은 인도인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종, 종교, 카스트,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구별과 구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이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최초의 반영 항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이 항쟁, 1857년의 항쟁, 인도 항쟁은 이후 독립투쟁에 있어서 인도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독립투쟁에 있어서 계속적인 자극의 원천, 셈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항쟁의 의의를 지닌 세포이 항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히말라야 인문강좌 간추린 인도 역사 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